자, 오늘 최종 모의고사 볼 건데요. 1교시 처음에는 합법과장문 문법, 그래서 15문제거든요. 15문제를 20분 안에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딱 재놓고 20분 풀 거고, 그 다음에 20분 선생님이 설명하고 10분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25분, 그리고 35분 해설, 문학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타임은 15문제, 20분 될 테니까 15문제까지 풀어볼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20 minutes later. 자, 20분 딱 됐고 다 푼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뭐 시간이 모자르거나 그러진 않으면 20분 정도의 15문제를 푸는 게 적당합니다. 그 선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 먼저 합법과장문의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푸는지, 일단 많은 친구들이 지문을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과장문 같은 경우는 지문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냐면, 합법과장문은 일단 1문단을 정독을 해요. 무슨 얘기를 얘가 하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문단은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스캔 한번 해요. 어떤 문제를 봐줘야 되는지. 근데 그 문제를 스캔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말하기 전략이라든지 혹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A, B의 대화인데 A에 대한 설명만 물어보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스캔하고 전략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하고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문단 정독한 다음에 문단에 과연 어떤 내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흐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를 선택지 OX를 체크하면서 다시 정독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못된 예시는 얘를 정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문제 선택지에서 OX 할 때 이거를 대충 보는 거, 이거는 완전 오류.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답률도 막 올라가요. 근데 얘가 정독 안 하고 1문단만 정독을 한 다음에 문단별로만 스캔하시고 문제 확인하고 이때 정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OX 읽으면서 문제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합법과장문은. 그래서 저희 정답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다 맞춰봅시다. 1번에 1번이고요. 넘기시면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그래서 2, 4, 1, 4고요. 2, 4, 1, 4. 2, 4, 1, 4. 네, 넘기시고 그 다음에 6번에 5번이고요.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5번입니다. 그래서 3, 2, 5. 그 다음에 10번에 1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 5, 4입니다. 13번에 5번, 14번에 5번, 15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5, 5, 4.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15번에서 내가 조금 오답률이 좀 많다, 좀 내가 2개 정도는 매번 틀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방 올라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뭘 해주시냐면 꼼꼼하게 푸시는 연습은 해주셔야 돼요.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하게 돼버리면 합법과장문은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가 어느 파트에서 조금 더 OX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걸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문으로 본격적으로 가시면 1번부터 중요한 문제들만 해석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일단 토론인 거를 체크하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자랑 찬성이 이렇게 나눠져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토론인지는 적어도 알고 문제로 들어가야죠. 토론 논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래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예요. 찬성 측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 전기가 훨씬 더 싸게 공급되고 있대요.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가 이렇게 싸다 보니까 사용량이 쉽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력 과소비까지 우려되는 실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입장이 요거네요.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전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얘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네요. 그쵸? 그랬더니 문제를 스캔 한번 해보면 토론의 쟁점이에요. 쟁점이라고 하는 건 다투는 지점이거든요. 논제는 토론의 주제인 거고요. 쟁점은 다투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투는 부분이 무엇이냐? 근데 처음부터 조금 힌트가 나왔어요. 여기 기호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에서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4번, 5번 걸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가면 문제 다음으로 가면 2번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만 나와요. 기호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너무 땡큐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풀어가면서 읽으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이 여기까지고 니은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아니라 절대 기억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OX를 바로 가줘야죠. 그치? 그 다음에 거기서 쟁점까지 획득을 하면 아까 1번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례를 들어서 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있대요. 그러면 고통분담이라고 하시니까 산업계가 혜택만을 누리는 이 이적인 집단으로 비춰지는데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설비 점검을 한다든지 뭐 전기 사용을 줄이는 등 여기서 힌트 얻었어야 돼요. 등이라고 했으니까 나열하네요. 사례 있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건 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니은은 산업계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싼가라는 문제를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발언하시지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니은의 선택지가요. 반대 측보다는 찬성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래요. 근데 사회자 자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일단 위치 자체가. 근데 국어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와요. 적극적이다. 어떤 말하는 방식에서. 의심을 해야죠. 그냥 이 문제를 짚고 넘어야 되나 설명을 하는 거지 뭔가 편을 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말하기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말하기 전략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1문단에서는 우리 체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기억과 가장 유사한 말하기 방식이라 했으니까 기억을 읽고 나서 바로 이걸 풀면 좋겠죠? 그쵸? 자, 일단 기억에 관한 5번 문제 먼저 해설을 드릴게요. 얘는 인근 지역의 상가 위락시설, 숙박업소, 가축농장이 들어서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네요. 뭐예요? 이게 주장, 결과, 얘가 이유죠. 그쵸? 그러면 말하기 전략 사용한 게 옳다고 생각하니? 들지 않니? 이런 게 아니라요. 너는 내일 수행평가를 제출해야 하니까 원인이에요. 이유요. 그 다음에 너는 이걸 해야 돼. 주장이에요.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선택지를 보기 전에 오케이 인과관계 혹은 이유 주장 이런 걸 해줘야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을 제가 뽑아놓은 이유는요. 그 단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머지는 아실 거예요. 뭐 존중하는 표현이라든지 근거 제시라든지 협상이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실 텐데 4번 있잖아요. 요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부담이 되는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표현은 뭐냐면 막 들이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부탁을 한다든지 대놓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일단 직접 요구를 한다든지 직접 요구 주장 부탁을 하면 부담이 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담이 안 되려면 야, 이 펜 좀 줘. 너 펜 좀 빌려줘. 이거는 부담이 되는 표현이고 펜 좀 빌려주지 않겠니? 이렇게가 부담이 최소화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고1 내신에서도 말하기 방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중요 문제만 해설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9번으로 갈게요. 9번을 제가 해설 드리는 이유는 매번 시험의 유형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게 화법과작문에서 요 유형이에요. 조건이 이렇게 3개 내지 두 가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 A에 들어갈 말 혹은 뭐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건을 걸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워서 내는 게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낸 거예요. 일단 대조법과 열거법이 있어요. 이거 형식이죠. 공정무형 제품 소비를 통한 현명한 소비를 당부해야 돼요. 이거 내용이에요. 경어체를 사용해서 직접 말하는 느낌을 줄 것 형식이에요. 자, 저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형식 먼저 걸러내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열거라고 하는 거는 너무 눈에 잘 띄거든요.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런 것들을 모르면 시험 문제에서 막혀요. 선택지에서 막혀요. 경어체는 꼭 알아두세요. 앞에 공자가 빠진 겁니다. 공경어체예요. 공경어체. 그래서 존대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존대의 의미다. 그래서 이 공경어체를 사용해서 나타내려면 어디만 보면 돼요? 끝에만 보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열거법 먼저 걸러둘게요. 대조법도 내용을 봐줘야 되는 거니까 빠르게 풀려면 일단 1번 열거 없어요. X. 2번 열거 있네요. 스킵.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형적인 것을 내몰고 있다? 열거 없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장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열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열거가 있어요. 그리고 공경어체로 갈 거예요. 남은 선택지 3개 중에요. 반말 쓰는 게 있어요. 끝에 보니까 몇 번? 그쵸? 4번. 있다. 끝에. 그래서 2가지 중에 저는 마지막으로 대조 혹은 중간에 있는 공정무역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착한 상품을 만들고 이거는 만으로도 이거에 시달리는 객가의 이 존엄성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고요. 공정무역은부터 시작하네요. 2가지 중에 지금 2번, 5번 중에 공정무역에 관련된 거는 정답이 가까운 게 5번이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모르고 헷갈리는 친구들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 어떻게 푸시냐면 요걸 다 1번부터 막 체크를 하려고 해요. 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속어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화법과 작문 파트였고요. 이제는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문법에서 먼저 우리 앞에 표현법, 발음법 말고요. 13번부터 볼게요. 1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이 강조해 드릴 부분은 요거예요. 완곡어. 아까 경어체를 몰랐다면 좀 풀기가 조금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 있었던 것처럼 완곡어라는 단어를 모르면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완곡하다라고 하면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나 봐. 절대 아니고 반대되는 의미예요. 완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였듯이 금기어를 대신할 말을 쓰게 되는데 완곡어래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금기어는 불쾌한 감정이나 불쾌한 말이요. 죽어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돌려서 얘기하면 어떠냐. 그래서 정답만 보면 5번 같은 경우는 몹시 놀라다라는 말을 할 때 간 떨어지다라고 많은 것은 완곡어를 사용해서 금기어를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두 개 틀렸죠. 몹시 놀라다가 금기어예요?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틀렸고요. 그리고 간 떨어지다가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어. 관용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요런 거 변소라는 말 대신에 화장실이라는 말을 쓰는 게 완곡어 이거고요.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돌아가시다. 요런 것들이 완곡어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5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봅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고전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냥 현대에서도 그렇고 문법에서도 그렇고 한자 한 6급, 5급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훨씬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국어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 같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차자표기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글자를 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글자를 어떻게 빌리냐면 전자랑 후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장 구조에서는 요거랑 요거랑 구분지으라는 얘기예요. 음독과 훈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 목자를 쓰고 목이라고 읽으면 음독이래요. 아, 요거. 그 다음에 나무라고 읽으면 훈독이래. 아, 요거. 끝. 이게 여기서 다 설명이 났죠. 그쵸? 예를 들면 이게 나오면 이게 음독, 이게 훈독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라고 했을 때 15번의 정답은 어떤 거였어요? 꽃, 화자고요. 돌, 쇠였고요. 다섯, 친구. 근데 이때의 일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날 일자나 해 일자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다라는 워크의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겠죠. 요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예시를 보고 이해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요. 요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추론 문제, 추측 문제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추측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추론이라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옛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글자 찾기, 문장 찾기 이런 것들로 오해를 많이 받아서 애들이 그냥 글자만 찾으면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아니라는 거지. 글자 그대로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두는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서 19세기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가보개혁 이전까지 한글로 쓰인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이두라고 하는 게 앞문단에서 읽어보면 한자를 빌려 써서 차자표기법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결국 한글이 아니라 한자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얘가 사용됐다니까 한글은 주목받지 못했다로 우린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한글로 쓰인 문서가 또 법적인 효력까지도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거야. 한글은 완전 아싸 문자, 완전 안중에도 없는 문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절한 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잘 안 썼다. 특히나 지배계층은 주로 한자를 사용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흐름 자체가 향찰은 뭐 이렇게 해서 우리말 문장을 적는 방법인 거고 향가 표현에만 사용했다. 또 구결 같은 경우도 한글이 창제된 후 한글로 구결을 달 수 있게 되면서 한자 차용 표기의 표현은 축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차자 표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던 이두, 구결, 향찰
요런 부분이 우리 한자에서 삐용 바로 한글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에 과도기적인 아이들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문화, 독서 이렇게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답 먼저 맞춰볼게요. 16번에 정답 3번, 17번에 3번, 18번에 5번. 그래서 3, 3, 5고요. 넘기시면 19번에 2번, 20번에 4번, 21번에 2번. 그래서 2, 4, 2입니다. 그리고 22번에 22번에 5번, 23번에 1번, 24번에 3번, 5, 1, 3. 그 다음에 25번에 4번, 26번에 5번, 27번에 4번. 그래서 4, 5, 4. 네,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좀 쉽게 출제를 했고요. 대신 이 문단 자체는 어떻게 푸시는지 요거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문단 요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1문단도 합법과정문처럼 정독을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논지를 파악해 주시는 거죠. 화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좀 보는데, 문제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합법과정문처럼 형식을 물어보는지 내용 일치 물어보는지, 근데 대부분 구성이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이 전개 방식이 종종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문제랑 그 다음에 또 분단별로나 혹은 기호 문제에서 뭐 이유라든지 그런 설명을 추론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추측하는 문제. 요즘 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 부분. 보기. 보기 같은 경우는 그 실예로 정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적용, 응용을 하는 부분, 다른 분야로, 아니면 다른 학자로, 아니면 기술 같은 경우는 그 그림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되죠. 그래서 독서는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고요. 그런 것들을 풀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에 나오니까 나는 기호 먼저 보면서 부분적으로 보면서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단별로 쭉 읽고, 사실 독서는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점수가 좀 잘 나올 때 독서를 쭉 풀고 쭉 푸는 게 맞지만, 내가 글 읽기도 너무 버겁고 힘든데 처음부터 지문을 쭉 읽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 1문단 정독을 하시고 2문단, 3문단 가셔서 문제를 보는 건데, 기본적인 틀은 기호, 즉 세부적인 문제랑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이해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때거는 글자나 문장 자체를 찾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뭐 A에 대한 내용이면 A에 대한 문단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이게 그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선지에 출연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해가 우리는 독해라고 부르는 거고, 국어에서 문장 독해력 해가지고 문해력이라고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문장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 같은 문장을 읽어도 문장 자체의 글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독서에서 전 적어도요, 문장을 내 말로 요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자체가 잘 어렵잖아요.
즉 A 정당하고 B 정당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뭐 혼란을 빚고 있다, 사회에 혼란을 빚고 있으면 막 낯선 용어들이 막 등장하면 내 머릿속에 어떻게 요약해 주냐면 A랑 B랑 싸우는구나, 그렇게 내 말로 요약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어떤 내용이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겠거나 라는 예측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문해력 독해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서는 요 기틀로 문제를 푸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추론 부분들 자체도 요런 요약이나 예측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단을 끊어읽기를 해주시면 오답률이 좀 많은 학생들은 독서에서 그렇다면 문단 끊어읽기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단에서는 요런 부분에서 이 A에 관한 거구나, 그럼 문단까지만 보고 그 문단까지만 보고 거기에 대한 기호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문단 정독하고 문제를 푸시면서 지문을 읽는 거를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올 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좀 해설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6번부터 18번까지 이렇게 문단과 지문과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는지 좀 볼게요. 일단 저는 1문단은 꼭 읽어요. 정독을 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늘이 준 직분을 임금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니까 재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중심 화제는 좀 남아줘야 돼요. 뭐 하늘 나오고 나라 나오고 이래요. 근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뭘까요? 라고 하면 뭐 임금과 더불어서 사람이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뭐 이렇게 돼갔는데 재능이 없으면 안 되고 인재를 내는 것이 본디 쓰임을 위해서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인재 같아요. 사람을 내는 그런 말 같아요. 뒤에서 그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제를 봐요. 당대 사회의 문화적인 모습을 내가 글을 읽으면서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구나. 배경. 이때 당시의 배경.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기도 전에 얘는 뭔가 설득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를 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거는 전개 방식이죠. 전개 방식이나 혹은 표현 방식이지. 형식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오늘날 회사 유죄론이에요. 예상 독자로 가장 적절한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 유죄론이라고 한다는 건 얘는 지금 기준을 캐치를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죄론에 이게 중심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고르겠다라는 선택지에 그 기준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재주를 넉넉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인색하게 주진 않았습니다. 까지만 보셔도요. 지금 뭐예요? 사람이 낼 때는 차별을 안 한다. 로 내 머릿속에 요약이 돼줘야죠. 차별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옛날 어진 임금은 인재는 더러는 초야에 구했고 낮은 병졸 가운데서도 뽑았다. 그러면 뒤에 인재를 이천에도 뽑는 것을 얘가 주장을 하나 봐요. 그쵸? 그게 예측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 문장 가면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로부터 그것을 걱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거. 근데 또 우리 왕조에 들어와서는 인재의 등용이 더 좁아졌대요. 현실 나와 있잖아. 대대로 잠시만요.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높은 벼슬 자리에서는 토론할 수 없었고 파이구멍과 초가집에 사는 것은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억울하게 등용되지 못했대요.
비판적인 관점이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니까 훌륭한 자라도 재상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뭐로 이해해야 돼? 아, 인재되기 쉽지 않겠구나. 뭐야? 집안이 좋지 않은 이상, 출신이 좋지 않은 이상, 이게 머릿속에 있어줘야 돼. 그러면 18번 같은 경우 기준점이 어떻게 돼줘야 돼? 아, 그러면 차별하는 사람한테 이 글을 읽히면 되게 좋겠구나. 이게 있어줘야 돼요. 그 기준이 차별하는 사람. 그치? 그럼 여기서 차별하는 사람의 그것은 우리 요거죠, 요거. 다 나쁜 사람들만 쭉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쁜지 차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파트인데요. 우리 독서 같은 경우는 내용별로 크게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 방금 했던 유제론 같은 경우는 허균이 쓴 유제론이에요. 그런 학자들의 입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볼 법 있잖아요. 법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파트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 그 자동차, 그리고 빛 이렇게 나왔죠? 빛 같은 경우는 과학. 그리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기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술같이. 이렇게 내용으로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인문 같은 경우는 학자들의 입장,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2, 고3 같은 경우 올라가시면 뭐 어떤 성악성 선선설은 물론이고 아니면 꿈에 관련된 어떤 철학에 관련된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런 부분들은 인문 파트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 파트에서는요, 뭘 핵심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분류예요, 분류. 분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해서 나와줘야 돼요. 왜냐? 보기에서 적용되는 학자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중학교 때 사회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뭐 해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정치, 우리가 뭐 무슨 죄인지, 의회제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경제, 그리고 뭐 경제 중에서도 또 어떤 법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법인지 그런 것들 나오고, 뭐 지리 등등등등. 우리가 흔하게 접히는 사회 탐구 과목,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글을 독해하는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제일 많은 친구들 어려워하는 게 이제 경제 파트예요. 이런 것들이 정치나 경제나 법이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면 독해할 때도 되게 빨리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은 응용이에요. 응용. 이게 킬포인트거든요. 정치를 예를 들면 영국은 이런 정치제도고 미국은 이런 정치제도인데 다른 나라에서 스위스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것들. 경제도 마찬가지로 총수요 총공급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데 A국가, 각국, 을국은 어떤 거. 그리고 법 같은 경우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게 키포인트고요. 간단하게 뒤에서 설명할게요. 과학 같은 경우는 아시죠? 선생님 이거 정말 싫어했어요. 물리 막 이런 거. 수학이 젬병이었기 때문에 물리 이런 거. 그리고 뭐 화학 기호들, 그리고 뭐 생물 어떻게 자라는지, 뭐 지구과학 등등등등. 이런 것들 3구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물리 같은 경우는 경제랑 비슷한데 계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조합해서 어떻게 됐는지, 생물은 어떻게 얘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리 순서,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술은 뭐 원리나 어떤 원리인지,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기차, 비행기 탈 것, 컴퓨터 등등등등.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하나에 묶어서 인과관계 순서 혹은 기능, 얘가 무슨 기능을 하고 저긴 무슨, 어떤 부품이 A 부품이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자체는
얘도 응용이랑 인문이랑 좀 비슷한데요. 예술은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킬 포인트는 얘는 뭐냐면 얘는 실내 그 보기 있죠. 보기에 어떤 작품이 나오고 어떤 음악의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이런 부분이다. 제가 왜 이거를 굳이 TMI로 5개를 분류해서 설명을 했냐면 여기 이번 모의고사에서 글을 읽을 때 제가 웬만하면 예술 빼고 다 이거 4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는 쉬웠는데 글을 읽을 때 내가 100% 조금 약간 모르겠다, 약간 조금 덜 이해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 중에서 만약에 과학 파트가 조금 어려웠어요? 과학 파트를 조금 더 기본 지식을 쌓고, 그리고 비문학은 요걸 좀 골라서 많이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사람마다 진짜 완전 케바케예요. 이과 친구들은 수학을 좀 좋아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어렵다 그래요. 엄청. 그리고 저같이 뭔가 수학 안 좋아요 막 이러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취약한 파트를 알면 그거를 안 하고 제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끄집어서 해야죠. 내가 채워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구분 지어서 이번에 모의고사 봤을 때 조금 막혔던 거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는 사회 볼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문단 가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화면이 꺼졌네. 그런 사람일수록 올라갔네요. 그런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법 보호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얘에 대한 설명에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치? 법 보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대. 다시 말해도 뒤에 부분 중요하겠죠? 법 없이 살 사람, 이야말로 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다? 법의 기능 나오겠다. 이게 캐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법은 분쟁을 해결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할 거고, 그리고 법적 분쟁의 철회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문제 스캔할 것 같아요. 법 얘기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 고르면 얘는 문단마다 끊어서 소거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1, 2문단 봤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2개나 1개 내지는 꼭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걸러 가지면서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억과 같은 주장에 대한 이유예요. 추론 문제죠. 기억에 대한 그냥 설명이 아니라 이유네요. 기억 보기 옆에다가 기억 기호 옆에다가 이유라고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고르는 거니까 역시나 적용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가보면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 주장을 한 이유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억 옆에다가 그냥 이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왜? 이런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줘야죠. 예를 들어서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법의 분쟁 해결 기능과도 관련이 있대요. 왜? 이게 있는 거지. 뒤에서 보니까 법을 통한 질서 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형법을 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형법은 1차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 막고 무질서랑 혼란을 방지해 준대. 그래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사회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 자체는요, 왜 분쟁 해결을 해? 사회를 좀 똑바르게, 삐뚤어져 있으면 좀 똑바르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기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회 질서 유지 기능. 이거죠. 그치? 근데 그 내용하고 맞는 게 4번인 거죠. 왜냐면 질서가 유지되는 것 맞는데 법 없이도 분쟁이 해결된다? 인과관계가 틀렸어요. 그리고 경제활동 이런 얘기 안 나왔고요. 사적인 보복의 수단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 유지 기능이 없잖아요. 질서 유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죠. 기준점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기에 적용하는 거 조금 더 보면 보기는 마찬가지로 요약을 해줘야 이해가 되거든요. 보기를 설렁설렁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OX로 또 판별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석해줘야 돼. 자, 계속 가보면 근대 독일은 법치국가론을 앞세워서 국가체제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법치국가론에서 법의 최고의 가치는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게 있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래요? 인간 존엄 보장. 이에 따라 근대 독일은 국가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려고요.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분쟁 처리 기능에 대해서 심상하는 조항, 또 헌법 소항을 했대요. 여기서의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존엄 보장. 이게 포인트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우리 2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번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경제발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경제와 이제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로 갈게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의 원리인데 요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볼게요. 자, 1문단부터 독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인류는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하늘을 날려는 시도를 해왔고 결국 라이트 형제는 무수히많은 시행착오 끝에 동력 비행기로 그 꿈을 실현했대요. 시행착오는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어떻게 조절하실 건가 라는 거에 연구 결과래요. 자, 볼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여기에 논지고 화제잖아요. 1문단에서 나왔잖아. 그치? 어떻게 조절할지? 이렇게. 왜 조절하지?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비행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갈까? 방향을 있어야 되니까. 비행을 할 때요. 비행하는 착용하는 힘이 크게 4가지래요. 이런 거 나오면 완전 땡큐죠. 부분이 나눠져 있을 거네요. 섹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착해 주시면 좋겠죠. 먼저 비행기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은 첫 번째. 지구에 발생하는 것으로 뭐가 똑같다? 항공기의 무게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력이요. 비행기를 위로 띄우는 힘이에요. 날개에서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나면 끌어당기는 힘은 중력이 되겠고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끌어올리는 힘은 양력이 되겠죠. 또 공기의 마찰과 압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전진하게 못하는 저항력이겠죠. 항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추력이요. 엔진에서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평형을 이룰 때 비행기는 순항을 하고요. 균형이 만약에 깨지면 상승, 하강, 가속, 감속을 합니다. 인류는 비행기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 힘들을 조절하였고요.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합금속기를 개별해서 사용했고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몸체를 유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비행기의 무게가 아까 뭐였죠? 무슨 힘? 아까 위에서 뭐였죠?
비행기의 무게가 중력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공기의 무게, 중력 이게 똑같은 말로 돼야 돼요. 무게, 중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합금 소재를 사용했고 저항력,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었대. 강력한 엔진 개발을 강한 추력을 얻으려고요. 그 다음에 위로 띄우는 양력의 발생을 원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줘야 되는 게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게 추력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저항하는 게 항력이라는 거야. 반대되는 힘들을 엮어서 뭘 사용했는 건지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양력은 베르누이의 원리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얘의 원리는 뭘 설명하려고요? 양력이요. 양력 아까 뭐였죠? 위로 띄우는 힘이요. 어떻게 비행기 저렇게 무거운 게 뜰까? 이거.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과 과학은 특히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계, 비례관계인가 반비례 관계인가. 공기의 흐름이 빨라요? 압력은 낮아져요. 비행기의 날개의 단면을 보면요. 왼쪽은 부드러운 곡면이고 아래쪽은 평평합니다. 부드러운 곡면, 안쪽은 평평하겠네요. 그러면 비행기의 추력을 가하면 앞으로 전진하면 날개에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때 위쪽에서는 아래쪽보다 흐름이 빨라져요. 위랑 아래에 압력 차이가 발생한대. 그런데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이로 인해서 양력이 발생하고 이 힘이 날개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겠죠. 양력의 크기는 정리하면 뭐예요? 이거 차이에 비례한대. 그럼 이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해요? 양력이 커진다. 정리를 하면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이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문제 못 풀어요.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위쪽이 어떻고 아래쪽이 어떤지는 봐줘야지. 봐봐, 이때 추력을 가할 때 위쪽에서는 아래쪽보다 공기의 흐름이 빠르대요.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어떻다고요? 낮아지겠죠. 여기 위에서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는 그대로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원리가 지금 뭐래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은 이렇게 공기가 흐르면 반대로 밑에 애들 이렇게 올린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A랑 B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A랑 C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얘네 둘의 관계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시를 해주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여기 빠르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조종사는 이에 달린 비행기에 달린 여러 장치를 조종해서 내 힘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움직입니다. 먼저 위로 들리게 할 때는 비행기 꼬리에 수평으로 달려있는 안정판 뒷부분에서 승강키를 이용한대요. 승강키는 언제요? 위로 들리게 할 때요. 뭐가 사용될 때? 양력이 사용할 때. 그리고 승강키를 위로 올리면 이로 인해 공기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안쪽으로. 꼬리 부분에서는 반작용으로 인해 아래 방향으로 힘이 발생해서 앞부분이 들리게 된다는 얘기겠죠. 비행기를 직진하는 상태에서 좌우로만 기울게 하려면 주 날개의 끝에 좌우에 달려있는 도움 날개를 움직여요. 좌우의 도움 날개는 한쪽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한쪽으로 내려간다. 지금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낯선 용어들이 있지만 중심의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얘가 승강키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이렇게 됐을 때 뒤를 꾹 누르는 힘이구나. 그래서 앞이 이렇게 들리구나. 그리고 도움날개 같은 경우는 좌우에 달려있는 이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반대되는구나. 이 원리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가보면 여기까지 읽고 문제로 슬켜내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까지 한번 쉴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너무 좋고 옳은 거는 소거를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는 A에 C에 들어갈 말인데 우리 승강기 도움날개가 선택지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나는 방금 읽었던 문단으로 갈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고르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해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도움날개가 내려간 쪽에서는요. 양력이 증가하고요. 체크를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도움날개가 올라간 쪽에서는 양력이 감소한대요. 그러면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이 나오겠죠. 비행기를 기울게 할 수 있고 주날개가 수평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진행 방향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움직이게 할 때 수직으로 달려있는 안정판 뒷부분에 방향키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왼쪽에서 반대로 힘이 발생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게 5번이었었는데 비행기에 작용하는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력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부분에서 나왔고요. 23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이었죠. 그래서 승강키, 도움날개, 방향키가 이 문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다 이해했다면 23번은 쉽게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정답이 3번이었는데 적절한 이유는 뭐였어요? 아래로 내리면 내린 쪽의 날개 위쪽 부분에서 흐름이 더 빨라지겠다. 우리 아까 이 문단이 밑밥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양력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지? 이게 떠올라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 흐름이 높으면 압력이 낮았구나. 이렇게가 나왔어야 됩니다. 나 더 이상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좀 멀리서 보시면 선택지를 도움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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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날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지?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이고요.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이에요. 선택지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송기의 흐름, 그 다음에 공기의 압력, 흐름, 압력. 그럼 내가 뭘 확인해야 될지는 적어도 갈림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압력과 흐름을 밑밥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 문제를 풀겠구나.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게 성립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단 지문인 요거 하고 쉴게요. 보시면 가나다로 분리되어 있는 요런 지문이에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가나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를 때 2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단마다 다 있잖아요. 저는 가를 읽고 나서요. 요거에 대한 선택지 1번은 걸러내고 이렇게 풀 것 같아요. OX로 따져주고 그리고 나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 그렇게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고르는 거니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시위대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1번단만 지금 뽑아놓은 거거든요. 얘가 무슨 내용을 하는지는 적어도 분류해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스페인은 이렇게 환경운동가들이 주도한 시위예요. 첫 번째부터 나왔죠. 시위대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때 효과요. 그럼 얘네들이 바라는 거겠죠? 누가 우나스를 훔쳤나? 이렇게 동화, 동요 위한 낭만적인 데모로 착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빛의 과잉이 만들어낸 공해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남아줘야죠.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요.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뭐 동화, 동요, 누가 우나스를 훔쳤나?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거는. 걷어낼 건 걷어내고 기억할 건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페인보다 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조명에 빛의 쓰레기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의 문제 상황 어때요?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치? 우린 뚜렷한 대책이 없어.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은 경우는 올스트랩 빈에서 국제 캄캄한 밤 협회에서 빛의 쓰레기를 몰아내고 어둠을 되찾자라는 회의를 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얘는? 불필요한 조명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어두운 밤을 되찾자. 이게 여기서의 핵심인 거죠. 빛의 과잉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25번 같은 경우는 우리 가나 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요. 글쓴이의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인 태도죠. 낙관적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대책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26번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것 고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우리 문학에서 쉽게 하는 실수인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으면 애들이 다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끼리라고 분류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걸 다 같이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뭐냐는 거지. 시끄러운 거, 소음공해, 그리고 뭐 미세먼지, 빛의 과잉 중에 빛의 과잉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도 안 좋고 소음공해도 당연히 안 좋지. 근데 그거랑 같이 엮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이요? 그거 아니고 대기가 나빠져가지고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핵심은 빛의 과잉, 빛의 과잉, 빛의 과잉, 지나치게 밝은, 이게 네 가지가 묶어주시는 거겠죠.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문학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문학은 독서랑은 조금 다르게 보기가 나왔다면, 전체적인 작품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보기가 요약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영화처럼 예고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볼 확인을 체크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가나다 공통점인 게 특히 시나 고전시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작품이 이렇게 여러 개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는 이 1번보다 2번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푸시는 게 맞죠. 결론은 가라는 작품의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물어보는 문제로 가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가를 어찌됐든 문제를 풀고 혹은 보기를 본다면 가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 다 차근차근 가시고 맨 마지막에 공통점인 문제를 푸시는 게 순서. 문제를 좀 시간을 단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세부 문제, 즉 시는 가 혹은 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공통 문제로 가셔야 되겠고요. 가, 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 근데 그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이 나왔다면 그 상황을 파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느끼고 있는지 그 구절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태도를 그 다음에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가 부정적인 태도인지 좌절하는지 체념하는지 그거의 태도를 맞춰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할 테지만 소설은 내용과 형식, 시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파악하려면 인물 중심으로 관계도를, 성격을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상황이라면 얘는 상황보다는 인물이 나올 때, 등장인물이 나왔을 때 얘가 어떤 성격인지 아니면 인물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얘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이 가능하다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인물과의 관계도예요. 다
다른 인물들 간의 그 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려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시는 상황, 정서, 태도,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형식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내용을 먼저 이해한다면 형식은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기틀로 잡고 형식을 좀 푸는 걸로 추천을 조금 드려요. 그래서 문학은 우리 독서랑은 조금 다르게 작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여기는 작가 영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작가랑 달라요. 그냥 출제자란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평가원일 수도 있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강사일 수도 있고 출제자랑 작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작품을 해석하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파트예요. 그럼 여러분 작가랑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출제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제자인데 학생들이 반발을 하면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납득이 될 만한 근거가 있어줘야 되는 게 문학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라고 하면 작가가 써놓은 부분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그거를 출제자도 이해하고 학생들도 이해를 해야 납득이 가야 얘네들이 아 맞아 그래 여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어쩔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체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문학작품에서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박할 수 없게끔 근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작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규 때도 배웠던 가시리이고요. 그 가시리랑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요거를 기틀로 조금 파악을 해볼게요. 내용 자체는요.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근데 가시리 있고가 해석이 잘 안 돼요 하시는 친구들은 요런 것들로 확인하셔야죠. 뭘 버리고 간다라는 의미구나. 그러면 얘 상황이 뭔가 버리고 갔구나. 근데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난로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찬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화자가 차임을 당한 거구나 버림을 당한 거구나 아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잡아두고 싶지만 안 올까봐 두렵다라고 하고 제일 많은 결정적인 힌트는 그거예요. 임 보낸다. 이게 바로 이별의 태도겠죠. 임 보내서 가시는데 제발 돌아와 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별의 상황 속에서도 저항 안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재회를 소망 가지고 있는 거죠. 모의고사를 풀 때는 내신처럼 막 달달달달달달 지문 안 들고 해석 안 해도 돼요. 요런 식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뽑아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진달래 꽃도 마찬가지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대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서 간대잖아요. 여기서 이별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의 태도 또 보시면 말없이 고이 보낸대잖아요. 순응하는 거예요. 얘도 소극적이죠. 그리고 심지어 산에서 진달꽃 따가지고 가시는 길에 뿌린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완전 축복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보기가 엮고 가실 때는 나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이별 상황인 거고 정서는 당연히 둘 다 슬프겠죠. 감정적인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놓은 부분도 있어요. 태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뭐요? 얘는 가시는 돌아와달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태도도 찾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몇 개지만 중요한 것만 볼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이별 많고요. 그 다음에 잡지 않죠. 태도를 선생님 보내드린다라고 보도 되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보내나요? 잡나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이걸 맞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정한, 우리 한은 맞는데 원망이라고 했을 때 원망은 그
밑바닥에 좀 앙탈, 왜 날 버려? 이런 게가 있어줘야 돼요. 가에서는 있거든요. 나보고 어찌 살라고 하고 가냐, 이거는 있는데 나에서의 원망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아까 경어치 했었죠? 뭐였죠? 공경하는 어치, 존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존댓말 공경하는 거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29번, 30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순서는 세부 문제에서 공통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기호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인 거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보기 설명은 우리 나 부분 풀 때. 그래서 저는 이 공통적인 문제는 가장 나중에 풀어요. 요거는 조금 쉬웠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는 공통 문제 제일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문제 마지막에 푸는 거죠. 요거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요. 맵버들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A로 빈칸으로 놔두세요.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 보낸대잖아요. 누구의 손에? 임의 손에요. 그러면 얘가 이걸 보내는구나. 그 다음에 그거를 심어두고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입 나거든 나처럼 여겨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뒤에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임의 손에 보내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는 거죠. 임에 대한 사랑 인구구나 라고 하시면 우리 31번의 문제 잠깐 볼게요. 4번은 임가 외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했는데 보기에서 재회 소망하는 건 없죠. 그죠? 그리고 진달래꽃도 우리 어쩔 수 없는 이별 상황에서 나 사뿐히 지려밟고 간다 잡는 거지 재회 소망은 우리 가에서만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형식적인 거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평시조예요. 너무 유명한 시조여서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봤던 평시조 중에 유명한 시조인 우리 카여가랑 단심가인데요. 보기를 먼저 읽는 걸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이걸 처음 만약에 봤다면 다른 시조들을 처음 봤다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고려 말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성계랑 이방원이 건국을 반대하는 정몽주랑 얘네 둘 온건파들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대요. 그러면 내용이 뭐가 돼야 요약이 돼야 되냐면 이성계가 정몽주를 이방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끌어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방원은 초대한 자리에서 하여락을 불렀대.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이미 하여가의 목적은 나왔어요. 꼬드기는 거. 같이 가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해.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해.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뭐처럼? 드렁치처럼 얽혀져가지고 같이 놀자. 옷이잖아요. 그랬더니 답변이 죽고 죽어서 되더라도 나는 일량한 일편단심이자. 게임 끝났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를 감상한 독자의 반응은 자연 조화로움 아니고요. 자연물 나오지만 여기에서 보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의중을 떠보고 회유한다라고 하는 게 설득이에요, 여러분. 설득. 그래서 정답 2번인 거죠. 비판 없고요, 나머지. 무능함, 신념을 직설적인 표현. 중요합니다, 이거. 직설적이라고 한다면 돌려 말하지 않아야 돼요. 직접 말해야 돼요. 그리고 비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설적인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야 드렁칙처럼 우리 얽혀져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얘는 5번은 틀린 얘기예요. 적절한 거 2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소설일게요. 소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용은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물이 무엇을 하고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그걸 보면 우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성격이고 심리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문제 유형만 오늘 설명드리면
문학, 특히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소설 그 짧은 시간 안에 너가 조금 어느 정도 대강 이해를 했니? 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크게 소설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연 설명으로 기호 부분에 말하기 전략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35번은 대놓고 시점을 물어봐요. 서술 방식이죠. 그러면 멀리서 조금 보면요. 선택지를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는. 사건 밖, 사건 안 밖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사건 밖, 사건 안을 구분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서술자가 사건 안에 있으면 몇 인칭이야? 1인칭. 사건 밖에 있어요? 그러면 3인칭.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건의 서술자 1인칭이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라는 게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처음부터 보시면 우리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고요. 이제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더 떠보고자 하는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이는 중이었대요. 끝났어요. 나가 안 나왔고요, 일단은. 근데 거기에 심지어 나가 아닌데, 내가 응칠이가 아닌데도 응칠이가 망설이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마음 알아요? 속마음 알죠? 그러면 일단 나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 두 가지 중에 인물의 심리 안 해요? 요거 골라줘야죠. 객관적 아니고요. 그쵸? 여러 인물 아니고 뒤에 보면 계속 응칠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용 요약은 일단 응칠이는 여기 동리라는 곳 마을로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적게 됐어요? 라고 하면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덧 좀 됐네. 꽤 됐네. 물릴 때도 됐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우의 일 때문에 망설이는 중인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해변으로 발부리 놓인 것이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얘는 뭐 지금 뭐 계속 뭐 강가 시세상 이런 숲가 정착할 곳은 없는데 막 돌아다닌대요. 그쵸? 그래서 정착한 공간이 없는 아이구나 라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설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읽는지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단 우리 같은 부분 있잖아요. 글을 읽을 때 즉 중복되는 내용, 그 다음에 나열되는 부분, 열거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 어려운 말, 이런 것들은 속도가 빠르게 그냥 훑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막 나열하고 열거하고 같은 내용 막 설명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에너지 쏟을 필요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글을 읽으면 요렇게가 나오겠죠. 젓가락 지피 석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으러서 온대. 그 사람의 이름 쭉 적어 넣었대요. 금액은 여기다가 달아놓고 그 옆으로는 사이를 떼어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얘는 가진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알 수 있어요. 앞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쌤 뭐 젓가락 갑자기 나오고 이건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만 우리가 대강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죠. 빚을 얻어, 이거 빚도 있고 별로 없구나. 그래서 나는 54원 갚을 길이 없고 죄진 몸이라 죄진 몸이라 도망간대요. 그대들은 싸울 게 아니에요. 곧 의논해서 분배하느라. 가기반하로나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놓고 새 식구가 빠져나왔다. 그럼 얘는 처지가 죄진 몸이랑 도망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새 식구가 빠져나왔어요. 이것이 기억 문제 풀어야 되겠잖아요.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었고 가난한가 봐요. 슬픈 빛이래잖아요. 눈보라 살을 에이고요.
어린애만 고상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얘는 뭐래요? 마지막에 야 있잖아, 우리 서로 갈라서자.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거뜬하다. 응낙한 거고 아내 말대로 이제 막 떠나는 거죠. 이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내용이나 어려운 부분들, 나열되는 부분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가난해서 우리 이별하자라는 얘기로 요약이 되거든요. 근데 막 어린애에게 젖을 먹어 떨고 있고 여보게요 이런 얘기, 사족들은 걷어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데, 얘는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서술 순서랑은 달라져야 돼요. 뭐가 맨 나중에 일어나는지, 즉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죠. 서술 순서는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소설은 있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술 순서대로 절대 안 나요. 왜냐면 애들만 끝에만 보면 정답 맞추니까. 그치? 근데 흐름상 전체적으로 응칠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빚쟁이들 농사 열심히 짓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 응호를 찾아오는 게, 그래서 이제 닷달이 넘었다, 아우의 그런 일도 망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중간에 과거 회상이니까. 그리고 기억의 의미로 이제 적절한 것 고르는 건데, 우리 아까 앞에서 기억이 문제 보시면 팔자를 고치던 첫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별을 해가지고 떠돌아다니게 됐다 라는 요거, 즉 새 식구가 빠져나온 공간이 어딘지를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집에서 떠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그 위에 부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별한다? 이거는 그 나중인 거고, 이것이라고 했을 땐 새 식구가 빠져나오는 그거, 떠돌아다니는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허생전인데요. 허생전도 마찬가지로 서술상의 특징이나 내용 일치 부분 많이 나오고, 고전 소설도요. 같은 내용 나열, 특히 고전은요. 어려운 말 제발 건너뛰어야 돼요. 얘도요.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우리 만무방하고 조금 다른 게, 큰 따옴표가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누가 말했는지, 그 다음에 뭘 말했는지가 요약이 되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누가? 변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오랑캐에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자 합니다. 지려운 선비가 팔뚝을 보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었냐, 그 재주를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고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지금 왜 묻혀 살아? 이게 무엇을 요약이 되는 거죠. 변씨가 왜 묻혀 사니? 그랬더니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겠니? 하면서 조성기, 유형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려운 말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건너뛰어야 돼.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도대체 쓸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한숨만 변씨는 태도,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라는 거는 절레절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지. 대화 포기. 그래서 이 변씨는 원래 새로운 인물 나와요. 이완, 이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고요. 이완 그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대장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진짜? 누구야? 걔 누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3년이 지나도록 이름도 몰라요. 비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상대방이 평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를 이자 써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허생을 찾아갔어요, 이 대장은. 그리고 변씨는 이 대장을 기다리게 하고 왜 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봐봐, 못 들은 척 했잖아. 그리고 차가운 술병이나 내놓으래. 그리고 술 마셨어. 그리고 밖에 오래 서 있게 한 거지.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라고 대놓고 면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태도 자체가 우리가 좀 무시하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1번이었죠. 이안을 환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39번에 현실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했어요. 요약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확실하게 맞는 걸 걸러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병자호란이 배경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3번이 정답인 이유만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조선하고 만주 정부 사이에서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했다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유학도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말 중에서 우리가 진실로 당나라랑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 이걸 제시한대. 그럼 지금 없는 거니까 요청하고 간청하겠죠. 얘는 지금 이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없는 것, 활발하게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에서 빈곤과 뭐 천하의 최후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건너뛰고 과감하게 건너뛰고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데 그래도 누가 무엇을 얘기하고 뭘 요구하는지는 알아쳐야지. 그것만 파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40번 같은 경우는 허생전을 보았을 때 보기를 요약을 해줘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죠. 봐봐. 허생은 선비답지 않게 단사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북벌측 같은 대사를 논하지만 조정에 끼어들어서 실천은 안 해. 말만 해. 뭐 한 거야? 허생 까는 거야. 비판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역시나 요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 해주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선택지를 보기 전에 제발 생각을 하면 더 좋아요. 선택지 보면 그럴듯한 애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꼭 정해줘야 된다. 아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런 것들. 극인데요. 제가 왜 요거를 모의고사에서 넣냐면 요즘에 뭐 넷플릭스의 지우학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학교는 그것도 그렇고 웹툰이 원작인데 영화도 되고요. 소설이 원작인데 영화 드라마도 되고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그런 유형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원작이 전우치 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이 있는데 영화로 막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반대로 시인데 이걸 바탕으로 소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고 원작이 있는데 이렇게 변형이 된 거는 비교대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이걸로 각색을 했을 때 고려했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거면 내용보다는 일단 형식을 먼저 기점적으로 걸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무슨 점이 다른가? 공통점보다는 여기선 차이점을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43번 같은 경우는 내용은 일치해요. 둘 다 비슷해요. 새로운 인물도 등장하지 않고요. 근데 뒤에서도요.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소리, 또왕 이런 것들이 갈래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리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쵸? 그냥 튀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지 의태, 의성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의성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효과음을 삽입해서 긴장감을 실감나게 하는구나. 요거를 체크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걸러주시냐면 봐봐. 제가 형식을 기점으로 걸러라고 했잖아요. 그쵸? 형식을 기점으로 소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소품 활용하는지 소품 안 냈어요. 새로운 인물 등장시켜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게 한다. 인물 대사만 보면 되는데 인물 등장 없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추가한다. 갈등 구체화. 이건 내용이에요. 근데 갈등이 없었어요. 변화를 주어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바꾼다. 결과 바꾸지 않고. 요거 두 개는 내용인데 내용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저는 요런 문제는 보기를 요로 각색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봐요, 우선. 근데 여기에 갈등하고 결과가 바꾼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기준점으로 먼저 걸러주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주시면 더 수월하겠죠. 마지막 현대시하고 가겠습니다. 현대시 고향의 시인데요. 이 정지용의 고향은 내신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고향과 관련했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시는 상황, 정서, 태도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긍정적, 부정적도 파악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고향에 돌아왔대요. 근데 그리던 고향이 아니래요. 부정적인 정서겠죠. 얘 상황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리던 고향이 아니야. 그럼 뒤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류를 해줘야 돼. 보시면 상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우는 거야. 우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뒤에 울건만이라고 조사가 들어갔어요.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먼 한국으로 떠난대요. 한국으로 떠돈대요. 뒤에는요. 마음이 고향을 지니지 않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항구가 먼데 거기에 떠돌아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벗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근거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대놓고 야 뻐꾸기는 긍정적이지 이렇게 외워버리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데는 뻐꾸기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몰라요. 그러면 뒤에나 이런 접속 이런 얘기를 봐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늘도 맨 끝에 산 끝에 홀로 올랐어요. 흰 점꽃이 인정술에 웃는데요. 자, 얘는 긍정적인 거 알죠? 어떤 포인트에서? 웃는다도 마찬가지지만 인정스레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어린 시절에 풀피디 소리가 안 나고 입술이 쓰디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향에 들어왔는데 좀 씁쓸하다. 그리던 고향이 아니다. 자연물은 그대로인가요? 라고 하면 자연물은 그대로예요. 자연물은 그대로 자연물은 그대로 인정스레 웃고 이렇게 하는데 표현상의 특징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감각적 심상은 감각적 이미지잖아요. 흰 점꽃, 그 다음에 우리 뭐 산꽁, 벼뻐꾸기 이런 것들 자체나 아니면 떠도는 구름에 내 마음을 비유한 거니까 이런 것도 또 활용하고 있어요. 이행으로 나눠져 있죠.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라고 했을 때 처음하고 끝이 대응된다는 게 이게 수미상관이지. 요거랑 비슷하네요. 상관이 있네요. 맞고요. 영탄조거죠. 어떻게 보면 돼요? 끝에만 보면 돼요. 끝에만. 구나 있네요. 정답 5번. 연쇄적이라고 하는 거는 연쇄법이라고 하는 건 원숭이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가져야 돼요. A는 B야, B는 C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2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틀린 거고요. 마지막 요런 것들 나왔을 때 딱 겁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기에 이게 뭐야 하면서 얘랑 막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작품의 그냥 소통 양식인 거고요. 옳지 않은 거 골랐을 때 중요한 건 여기 보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얘 시를 해석할 수 있냐가 시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즉 전체적으로 이 정서에 관련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를 읽고 나니까 상실감 맞죠? 정서가 반전되는 오연이래요. 감정적인 것이 반전이 되고 긍정이 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있나요? 정서가 반전되는 거. 우리 고향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걔는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라고 했는데 1, 2, 3, 4, 5
몇 마리들이 쓰디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서 반전 안 일어납니다. 얘는 봐봐요. 낚으려고 일부러 이런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품을 독자가 읽었을 때요. 그걸 보고 아 맞아 나도 그랬지 하면서 위로가 되고 정화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정서가 반전 자체가 안 돼요. 2번 틀린 거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체는 투영됐고 뭐 이렇게 형상화됐고 이런 이유도 설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시 해석까지 완료를 한 거고요. 문학은 우리 전체적으로 근거를 찾아주시는 연습, 상황하고 정서, 태도를 파악해 주시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고,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3월 24일 날 봐요. 그러면 우리 한 2종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시험에 당연히 내신 성적에서는 안 들어가지만 중간고사가 4월 중순에서 말인 걸 생각하면 첫 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이란 말이에요. 첫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얘 3월 모의고사 1등급 맞은 애가 있고 5등급, 4등급 맞은 애가 있어요. 어느 아이한테 더 대학을 밀어줄 거야? 여기 아이한테 더 밀어주겠지. 그러니까 첫 시험은 너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기본적인 그런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그런 식으로 영향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선생님들 다 회의에서 얘 5, 1등급이야, 얘 5, 2등급이야, 얘 공부 잘하네, 안 잘하네, 그거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게 학생부에서 대학 가시는 수시의 루트에서도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특히나 국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첫 번째 보는 1교시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교시에 수학 보고 3교시에 영어 보고 4교시에 탐구 보는데 2교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어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잘하는 친구들도 국어 망하면 하기가 싫어져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국어를 계속 꾸준히 맨 처음에 아침에 좀 푸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